안녕하세요. 저는 수필가이자 노원문화원 풍경이 있는 수필교실 지도교수 이미서입니다. 유튜브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수필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수필을 잘 쓰냐는 질문입니다. 문학은 사상과 감정을 글로 나타낸 예술의 한 장르이며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쓴 무형식의 글이라고 합니다. 붓 가는 대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만을 글로 나타낸다면 문학 작품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글을 마음대로 써서 내보이는 건 잡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글 안에 사유와 감동이 들어있고 주제의식을 잘 나타냈다면 그건 바로 문학 작품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첫 강의이므로 수필이란 단어를 처음 썼던 동서양의 수필 작가를 알아보고 명수필가들이 말하는 수필의 지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양에서 수필, 즉 에세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1833년에 태어난 프랑스의 수필가 몽테뉴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수상록을 쓴 작가인데요. 그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법관, 사상가, 철학자, 그리고 수필가였습니다. 몽테뉴는 당대의 세익스피어의 견줄 문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주로 사람들이 읽기 편한 경수필을 썼으며 인간 가치에 주안점을 두었고 파스칼과 함께 모랄리스트였습니다. 몽테뉴에게 영향을 받은 작가는 펠프 에머슨과 엘리아의 에세이로 유명한 찰스 램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필은 하나같이 인간의 내면적인 전체가 참된 자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문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561년에 태어난 베이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베이컨은 영국 의회의 의원이었고 그는 변증법을 써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방법과 생활 철학을 잠언 형식으로 써냈습니다. 중수필의 대가로 일컬어지고 있죠. 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필이라는 명칭을 쓴 사람은 바로 중국 남송 때의 학자 홍매입니다. 그는 1123년에 태어나서 1202년까지 살았는데요. 용제 수필 속에서 수필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그의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쓴 수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버릇이 게을러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 생각나는 대로 혹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적어 놓았고 때로는 차례에 맞지 않는 글을 썼기 때문에 수필이라고 해둔다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필을 쓴 사람은 바로 연암 박지원입니다. 1937년에 태어난 그는 열하일기 속에서 수필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1780년 정조 4년에 청나라 건융제 칠순년에 축하하기 위해 떠나는 사절단을 동행하는 수행 비서로 따라가게 되었죠. 그는 청나라 고종의 피서지인 열하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청조, 치하의 북중국과 남만주 일대를 견문하고 그곳 문인과 명사들과 교류한 글과 문물 제도를 접한 결과를 소상하게 기록한 연행 일기를 썼습니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의 기묘한 문장력과 여러 방면에 걸쳐 당시 사회 문제를 신랄하게 풍자한 조선 후기의 문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수필의 대가라고 한다면 바로 금화 피천득 선생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필이라는 수필을 통해서 은유법을 적절히 구사하고 수필의 본질과 특질을 비유로 묘사해서 여러 편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명문장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상하이의 후장대학교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1974년도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도 했었죠. 피천득 선생님은 영문학도답게 글에 서정미가 넘쳐났습니다. 피천득 선생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면서 수필의 양대 산맥을 이룬 분은 바로 명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의 주인공 윤오영 선생님입니다. 주로 토속적인 제재와 동양적인 인생관, 가치와 고전의 세계와 조응되는 한국적 정신을 바탕으로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수필문학의 새로운 전통을 마련했던 개화기 초의 대표적인 작품을 쓴 작가들은 이양하, 피천득, 김진섭 선생님과 같은 영문학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필의 방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필의 창시자인 몽테뉴는 수상록에 수필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 관해서만 말한다. 다른 것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무척 헤매게 되고 주제에서 벗어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수필은 철저히 자기 묘사이며 철저하게 탐구하는 문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처럼 오랫동안 나를 고찰한 덕분에 남을 아주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필가이자 박사인 유한근 선생은 수필은 품위가 있어야 하며 고급스럽고 은은한 향이 풍겨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소재들을 택해서 한껏 인품을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써서 인품의 문학작품이 될까요? 수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진솔함입니다. 또 수필가인 윤재천 선생님은 자신의 수필 작법론에서 수필의 절제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품이 있는 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속한 문장이나 산만한 표현으로는 여운을 남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술적인 문장이 되려면 표현이 개성적이어야 하고 남이 쓴 문장을 모방해서는 결코 고급스러운 향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중국의 당나라의 시인 두보는 문학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는데요. 어불경인 사불휴라는 그의 표현처럼 그는 자신의 문장이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죽어도 그만두지 않겠다는 각오로 글을 썼습니다. 물론 그의 글은 많은 독자를 감동시킨 것으로 유명하죠.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수필의 지향점을 여러분들께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개성이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평범한 글 속에서 글쓴이의 새로운 시각과 생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필은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있는 척 가진 척 꾸며서는 안 되며 진솔한 글쓴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미사여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어휘로만 쓰여진 글은 지나치게 꾸민 복부인처럼 화려해서 내면을 잘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위트와 유머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해학적으로 비판할 때 수필은 더욱 멋스러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요. 수필의 어원과 수필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2강에서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을 통해서 수필은 바로 이런 문학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